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재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들에 대해서는 쭉 생각해 봤는데, 사실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굳이 다시 한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그 책의 내용이 녹아져 있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꼭 필요한 개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그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좀 대화도 나누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좀 간략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뭐 디지털 전환, 블록체인,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큰 틀에서 썼는데, 제가 다시 한번 책을 쓰면서 느낀 게, 아, 우리의 지금의 시대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빅블러 시대라고,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쓰고 나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지금 어떤 시대냐면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예, 그런 뚜렷한 개념들, 그게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개념과 개념 간에 그런 뚜렷했던 경계가 있잖아요. 그게 점차 희미해지고 서로 융합하고, 예, 예, 그런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그런 것들이 점점 다른 것과 합쳐지면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예, 우리도 계속 뭔가 그런 시대의 흐름에 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더더욱 지금까지 해왔던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대해서 이건 왜 이런 거지? 이렇게 될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의 그런 궁금증을 스스로 가지는 그런 것들이, 그런 자세가 정말 중요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해요. 일단은, 네, 탈중앙화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 탈중앙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은행만 예를 들어보더라도 어떠한 중간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아니라 어떤 중간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중개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뭐 예금도 하고 뭐 송금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개개인이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어떤 기관이 필요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중개를 해서 이제 중간에 있는 중개기관이 계속 돈을 이제 계속 먼지를 불려나가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결국은 블록체인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결국은 그냥 중개하는 누군가가 없어도 그냥 개개인끼리도 어, 신뢰를 신뢰를 통해서 투명하게 뭐 거래를 하든 소통하든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앞으로는 개개인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제가 계속 다양한 관점에서 빅블러 시대라는 게 왜 이렇게 제가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각자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예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그런 직업 또는 뭐 지금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이런 흐름에서 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변호사로서 이런 흐름 속에서 내가 변호사로서 기존의 틀이 아니라 새로운 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탈중앙화에 대해서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탈중앙화 관련해서 요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택시 앱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뭐 타다 아니면은 뭐 카카오 택시 이제 이런 거 또는 배달의 민족이든 모든 다양한 이제 플랫폼을 쓰시잖아요. 근데 그 플랫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택시라고 하면은 카카오 택시를 이용할 때
그 뭐 이용자도 편하고 택시 기사님도 좀 편하긴 하지만 그 결국은 돈을 버는 거는 온라인 플랫폼이잖아요. 이들만 계속 덩치가 커지고 이제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주주들은 앉은 자리에서 주식 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플랫폼에서 이 플랫폼 생태계에서 가장 필요한 그 택시 기사님의 그 일하시는 그 금액은 더 늘어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생태계가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기여는 하면서도 어느 정도 버는 게 한정되어 있고 그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주주들만 돈을 버는 이런 구조가 지금의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의 형태거든요. 근데 이건 좀 뭔가 좀 불합리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 다 같이 기여하고 있잖아요. 카카오 택시가 성장하는데 우리 다 같이 기여하고 있잖아요. 저 하루에도 몇 번씩 쓰거든요. 운전을 못해요, 제가. 네. 그런 문제 제기에서 나온 게 이제 결국 이제 다오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결국은 생태계에서 기여하는 사람들이 그 기여한 만큼 그런 같이 그런 수익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도 있고 이사도 있고 그리고 그 주식회사 내에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책임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그런데 다오는 탈중앙화 자율조직이라서 어떤 대표는 없어요. 대표도 없고 사실 지금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제 탈중앙화니까 서로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그 기여한 만큼의 수익을 가져가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계속 개개인이 기여를 하면서 계속 조직을 가치를 높여나가고 이제 그렇게 서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조직인데 그러니까 그 주식회사와 다르게 다오는 생태계 내에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과실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이상적인 조직이죠. 그런데 그래서 한때 다오가 굉장히 이 단어가 떴을 때 주식회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주식회사의 미래라고 제가 보기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다오는 지금 탈중앙화 자율조직이라는 굉장히 이상적인 이름을 갖고 있지만 누가 그 대표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다오라는 조직 뒤에 숨을 수가 있거든요. 숨어서 책임도 안 지고 뭐는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될 문제가 있어서 좀 앞으로 다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다양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성장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장 다오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큰 화두는 던졌거든요. 이런 온라인 플랫폼 극소수 일부의 사람만 수익을 가져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다양한 이 온라인 플랫폼과 다오의 중간 형태의 좀 덜 중앙화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수익 구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회사 하시는 분들은 이 다오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다양한 형태의 좀 모두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민을 해보고 다양하게 한번 저도 다오를 다양하게 좀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는 이제 좀 덜 중앙화되는 다양한 형태의 회사들이 생기지 않을까, 조직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개념도 되게 희미해져요. 지금 플랫폼 노동자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야식 배달을 이제 해주시는 그런 배달원 분들도 사실 다 그 개인 사업자시거든요. 개인 사업자신데 그 앱 내에서 그 다양한 통제들을 받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 옷도 뭐 맞춰 입고 그리고 어떤 앱에서
앱 서비스에서 뭐 하라는 대로 뭐 서비스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그런 통제를 받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완전한 개인 사업자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성도 인정될 수 있고 이제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인정된 사례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 타다의 이제 드라이버 분들도 그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됐었어요. 근데 그 법원에서 1심에서는 그 프리랜서로 인정돼서 다시 뒤집어졌는데 지금 항소심 가면 또 모르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이나 플랫폼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뭐 크문 같은 것도 있잖아요.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재능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다양한 서비스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경기가 계속 모호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인지 아니면 그냥 개인 사업자인지 이런 거에 애매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그 여러분의 그 권리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사실 되게 복잡한데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넘어가고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랑 서비스 이용자도 되게 애매해져요. 우리 왜 일해서 돈 벌면은 뭐 치킨도 사 먹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늘 우리는 서비스 이용자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우리가 서비스 이용자이기도 하지만 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도 굉장히 더 많아질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단적이만 보더라도 그 당근마켓에서 우리는 뭐 물건을 사기도 하지만 중고 물품을 사기도 하지만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팔기도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이따 얘기했지만 NFT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내가 뭐 그림을 그렸어요. 그걸 NFT로 민팅을 해서 그걸 올려서 그거를 판매도 하고 내가 사기도 하고 네, 더더욱 앞으로는 그 내 개인의 역량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길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더욱이나 여러분들도 그 요즘에 왜 N잡이라고 하잖아요. 부캐라는 말도 나오고 꼭 본업이 아니더라도 부업으로 내가 서비스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무엇이 없을까? 네, 그런 고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아요. 본업이 있으신데 그 뭐 다오 탈중앙화 자율조직 다오에서 그 또 다양하게 종종씩 역할을 맡으시면서 거기서 또 뭐 토큰을 분배받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점점 제공자와 이용자의 그런 경계도 모호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워낙 이제 다들 아실 거니까 현실과 가상세계 그러니까 메타버스와의 그 경계도 점점점 희미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서는 그 고글 같은 거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제 망토 같은 옷을 입어요. 그러면은 그 가상 세계에서 실제로 거기 막 뛰어다니고 그리고 막 누구랑 막 싸우면은 진짜로 막 그 촉감을 그대로 느끼고 정말 그 메타버스 안에서 있는 정말 사는 것처럼 모든 감각을 다 느끼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계속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실에서 그리고 가상 세계에서 내가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고 특히나 가상 현실에서 그 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성추행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성추행이나 그런 폭행 이런 거는 형법상 사람에게 밖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가상 세계에 나의 분신과도 같은 아바타를 때리거나 아니면은 그런 뭐 쓱 만지거나 했다고 해서 성추행 또는 폭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앞으로 정말 인공 감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 가상 세계 내에서 내가 어떤 감각을 느낄 수 있고 누가 때렸을 때 아프거나 어떤 뭘 만졌을 때 불쾌감 느끼거나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기술이 발전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이건 분명히 내 사람이 아니라 아바타를 때리고 성추행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될 거예요. 현실과 가상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가상 세계에서 아바타를 그런 어떤 가해를 했을 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가상 주체에 대한 인격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현실 가상 세계가 점점 밀접하게 가까워질 것이고 그리고 이 현실과 가상을 계속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NFT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 예전에 싸이월드 제가 책에도 썼는데 싸이월드 많이 해보셨을 세대이실 것 같은데 그 싸이월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도토리를 사서 그 벽지도 꾸미고 뭐 집도 꾸미고 이쁜 옷을 입어도 그냥 그 안에서 내 자기만 존재잖아요. 다른 친구들이 일촌들이 내 미니홈피 구경 왔을 때 잘 꾸몄네? 딱 그 정도 그 정도 자기 만족인데 그거를 내가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 그거를 뭐 가치를 만들어서 이거를 팔거나 거래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메타버스에서는 그 자기가 만든 어떠한 이미지나 아니면 뭐 그 옷이나 그 창작물을 이거를 NFT화해서 이거를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원래 온라인상에 뭐 옷이든 아니면 그림이든 사실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 쪼가리거든요. 이미지 쪼가리고 이거는 그냥 복붙하면은 무한으로 똑같이 생기는 이제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NFT화 하면은 그거를 세상에 유일무이한 것으로 이제 딱 이제 가치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에 등기부등본 내가 아파트를 사면은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바뀌잖아요. 이건 내 소유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NFT도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떠한 이쁜 옷을 만들었어요. 아파트에 옷을 만들었어요. 근데 누가 이거를 배경하기 전에 내가 딱 NFT화 했어요. 그럼 이건 내 거다라는 어떤 등기부등본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NFT로 거래될 수 있고 그래서 그 거래에서 받은 그런 뭐 토큰 그런 걸로 나중에 이걸 현금화해서 현실에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서는 어떤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현실에서는 그걸 수익화해서 현실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점점 더 가상과 현실이 계속 연동되는 거고 그걸 역할해 주는 게 NFT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가상 세계에서 일을 하고 현실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가상 세계에서 내가 어떠한 땅을 사요. 땅을 사서 좀 목 좋은 데 땅을 사가지고 그러면은 뭐 거기서 건물도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건물을 또 NFT화해서 뭐 팔 수도 있고 땅도 팔 수 있고 아니면 또 건물에 대해서 임대도 줄 수 있고 왜냐면은 가상 세계에서도 사람들이 거기도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길목마다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래서 목 좋은 데다가 뭐 누가 광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뭘 팔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샵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현실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자리 좋은 데면은 임대료를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건물을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고 현실과 점점 더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거래를 해서 실제로 그 뭐 토큰을 받아서 현금을 통해서 현실에서 또 그런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현실과 가상 세계가 밀접해지는 그런 세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좀 계속 그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지금도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재택을 거의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스타트업 중에서 아예 재택으로 불린 데도 많아요. 아예 재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하려면은 직장으로 가는 사무실로 가는 게 당연했잖아요, 사실. 근데 더 이상 이제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과 집이 집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집에서 일을 하는 게 그냥 일상적인 일상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는 메타버스 안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몸은 집에 있지만 그 메타버스화된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조건 9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사무실에서 가서 일하는 거 이게 원칙화되는 것을 좀 더 이제 계속 바뀌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더더욱이나 그 시간을 채우는 것보다는 성과 위주의 그러니까 사실 뭐 9시간을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회사 사무실에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과가 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6시간 반짝 일해서 성과를 내면은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더욱이나 일하는 시간보다 일해서 얻은 성과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하더라도 좀 자유롭게 하더라도 성과만 내면 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도 많이들 이렇게 재택으로 돌리고 있고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건데 요즘 워케이션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워케이션. 그러니까 그 일도 하는데 일을 하면서 뭔가 좀 여유도 즐기고 여행 가서 일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핫했었는데 이제는 워라밸이 딱 떨어지는 그 잘리는 일과 쉼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일상과 개인적인 일상과 일이 오히려 좀 섞이는 그러면서 뭔가 좀 여유롭게 좀 자연도 만끽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그게 그 시너지가 일로 또 연결이 되는 그래서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오히려 빡빡하게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일할 때보다 좀 여유롭게 어디 뭐 바다 보면서 일을 할 때 좀 더 뭐 아이디어도 샘솟고 좀 너무 막 쫓기는 느낌 안 들어서 오히려 일도 잘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각자 그거를 효율적으로 또 쉬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되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워케이션도 그렇고 왜 요즘 그 주 4일제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 사무실로 오는 시간은 줄어들고 점점 그 개인적인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일과 삶이 융화되는 같이 가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는 그 우리가 뭐 차를 사든 뭐 어떤 그림을 사든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를 통째로 사서 계속 썼잖아요. 근데 그 앞으로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지만 그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공유 또는 구독으로 많이 좀 바뀌고 있어요 트렌드가. 그래서 저도 지금 차를 바꿀 때가 됐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차도 그렇고 그 미술품도 그렇고 구독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마를 지급을 매달 하면은 쭉 쓰다가 차를 쓰다가 이 차 좀 다른 차 써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다른 차로 바꿔주기도 하고 그림도 마찬가지로 구독하다가 또 이제 내 사무실에 있는 그림 바꾸고 싶은데 하면 또 바꾸고 그런 식으로 소유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갖는 것보다는 그 물건 자체의 효용에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갖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쓰는 거 어떤 식으로 쓰느냐. 그래서 차 또는 그 미술품 감상 그런 거에서 다양하게 쓰고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구독 서비스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또 한편으로는 조각 미술품 조각 투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요즘에 어떤 조각 투자들이 많이 있냐면,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하나 통째로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블록체인에서 NFT화 하거나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조각 내서 이걸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뭐 그림, 그러니까 되게 비싼 그림이라서 하나는 통째로 절대 살 수 없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살 수 없는 그 그림을 수도 없이 이렇게 조각 내서 이제 몇 조각 사든지, 미술품 아니면 다양한 명품, 뭐 시계, 그리고 와인도 있고 한우, 이런 다양한 것들을 그 조각 소유를 할 수 있어요. 조각으로 내서 소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공유인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각 조각 낸 거를 일부씩 사는 거니까 결국 그게 공유인 건데,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해서 이거는 투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담스러워서 살 수 없었던 것들이 다양한 투자 상품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뭐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뭐 부동산, 그게 아니라 정말 앞으로는 다양한 것들을 사고 팔 수 있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요즘에 또 관심이 참 많은 분야인데, 그 인간이 하는 일과 AI가 하는 일도 점점 이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을 AI가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 그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도 이제 AI가 그러니까 자동화된 그 커피 카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인 카페인 거죠. 그래서 결제부터 그 커피 제조, 그리고 이제 그런 다양한 것까지 모든 걸 다 AI가 알아서 해주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자판기인 거죠, 자판기. 그래서 그런 AI가 해주는 커피를 만들어준 카페인데, 이게 여러분들 그런 고민 들지 않나요? 그 내가 하는 일도 AI가 결국은 대체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하거든요. 저도 해서 그 변호사의 경우는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에 가장 유리한 판례를 찾아보거나 그 외에 다양한 유리한 기사를 찾거나 그런 거를 AI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어느 정도 발전된 그런 그 검색 기능을 가진 AI가 나왔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거는 결국은 변호사보다는 AI가 결국은 하게 될 것 같고, 결국은 사람인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창의적인, 정말 복잡하게 인간 한 명 한 명을 깊이 이해하고, 아니면 기업을 이해하고 어떤 그 전략을 짜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중재를 중간에서 하거나, 이제 그런 복잡한 인간 심리를 이해하고 이제 그런 정도까지 돼야 되지 않을까. AI는 웬만한 건 이제 다 서면 쓰는 거나, 그런 거를 다 AI는 결국은 다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계속 앞으로를 계속 고민하는데, 그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카페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더더욱 느낀 거. 제가 그 AI가 만들어준 커피를 먹어봤거든요. 근데 한 번 가고는 못 가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냥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실 때 그냥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간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가서 막 정신없이 일하다가 카페에 가서, 왜 그 카페에서 사람들 막 수다 떨고, 그리고 커피 내리는 소리, 커피 가는 소리, 막 땅땅땅 치는 소리, 다양한 그거를 좀 거기서 좀 여유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어쨌든 이제 커피를 만들어서 이제 맛있게 드세요 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뭔가 좀 사람이 만들어준 따뜻함? 그래서 그 순간의 그 여유, 사람들 많은 그 분위기에서 나오는 그 여유를 저는 그걸 더 중요시했더라고요. 오히려 커피 마시는 것보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AI가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AI는 커피를 만들어주는 것까지만 되지, 어떤 분위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여유로운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고 봤을 때, 분명히
AI가 만들어주는 커피는 그 어느 정도 계속 마시는 수준이 이제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딱 수준이 이제 도달했어요. 근데 그 정도 되면은 저렴하게 커피를 마시고 싶은 사람은 AI가 만들어주는 커피를 선택할 거고, 그 외에 다양한 분위기나 아니면 뭐 특별한 맛이나 뭐 그런 특별한 것을 느끼고 싶은, 정말 인간이 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뭐 인테리어든 뭐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비싼 사람이 하는 카페로 갈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양한 곳에서, 그러니까 이런 커피를 예를 들었지만 그 다양한 곳에서 자동으로 하는 거는 AI가 하는 것으로 이제 일반화될 거고, 사람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독창성, 그 창의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정말 더 크게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그렇게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나 아니면 아이들이나 아이들의 부모 되시는 분들은, 저도 하는 고민인데, 그 AI 정도의 수준으로 사람이 할 거면은 그냥 안 하는 게 낫고, AI가 하지 못하는 수준의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예. 그래서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도 제가 고민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하는 일이 과연 곧 AI가 나보다 더 잘하게 될 것이냐, 나는 AI와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하는 많은 일들을 AI가 대체를 할 거고, 제가 책에도 썼지만 결국은 뭐 로봇세든 기본소득이든 결국은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계속,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사실 우리가 일하면서 돈을 벌다 보니 정작 뭐 얼마 벌지 못하지만 돈을 쓸 시간이 없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AI가 우리의 일의 많은 부분, 상당 부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기본소득이니 뭐 다양하게 이제 그런 복지가 형성이 되면 우리는 더더욱 시간은 이제 좀 이제 여유가 생기고 이제 돈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러한 창작, 그러니까 뭐 미술이든 아니면은 다양한 정말 취미 생활들이 더 오히려 많이 꼽히지 않을까. 우리 왜 지금은 영화 보거나 아니면 같이 사람들 만나서 맥주 마시고 수다 떨거나 커피 마시거나 요거밖에 사실 특별히 하지 않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뭐 다양한 관람이니 어쨌든 인간의 창작물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이제 여유가 생기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물을 관람을 하고 그런 사람의 그 창작물을 만끽하는, 창작 행위를 만끽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미술이나 아니면 다양한 예술 작품 또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결국 이 사람들이 결국은 가치를 더 인정받게 될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결국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와 가짜도 경계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제가 책에 썼는데 딥페이크라고, 예, 이게 혹시 그거 보셨나? 울랄라 세션의 고 임윤택 임단장이 딥페이크를 통해서 결국은 다시 환생한 것처럼 나머지 멤버와 함께 공연을 한 걸 제가 보고서 정말 저는 충격받았거든요. 그게 나머지 살아있는 멤버들과 이미 공이된 임윤택 단장이 서로 마주보고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는데 전혀 거의 이질감이 안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환생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기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피해긴 한데,
우리가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다양한데 우리를 되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막 셀카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이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점점점 인터넷에 나의 개인정보, 특히 목소리, 얼굴, 이제 이런 움직이는 것들, 이 모든 게 다 계속 데이터가 이제 쌓이잖아요. 이게 AI로 돌리면은 그 실제 제가 하지 않아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처럼 뭐 표정 짓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 뭐지? 그런 인스타나 이런 데서 사진이나 영상을 다 모아서 그걸 딥페이크 영상으로 지인 능력이라고 하던데요. 그거를 의뢰를 해서 그걸 만들어주잖아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포르노 영상에 그 여성의 얼굴을 자기가 타겟 삼은 여성의 얼굴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의 마치 그 여성이 정말 찍은 포르노 영상인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만들어서 그 인스타 DM으로 이렇게 이거 너 돈 안 주면은 이거 뿌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거 같냐면은 우리 지금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피해는 안 받더라도 전화 몇 번씩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페이스피싱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지금은 그냥 목소리로만 하지만 그 영상 통화로 우리 아이가 정말로 엄마 살려줘 이러면서 그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그걸 안 믿겠어요. 근데 그게 그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짜와 가짜가 정말 구별이 안 되는 그래서 요거를 아시고 이런 상황을 아시고 좀 주의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가짜를 구분하는 이제 기술도 같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아시고 앞으로 어떤 위험성이 있으니 좀 주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제가 데이터 관련돼서도 글을 썼는데 그 아까 제가 개개인이 중요해지는 그러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탈중앙화가 되면서 개개인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초연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그냥 같은 시간에 전 세계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우리가 매일같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데이터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카드 내역, 전화를 어디 했는지, 우리가 이동을 어디 했는지 다 모든 내역들이 다 데이터화 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분석되면서 저희를 타깃 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든 제가 네이버나 구글로 뭐 검색해 보면은 그게 페이스북에 같이 뜨잖아요. 뭐 이상하게. 그래서 결국은 낚여서 물건 사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늘 있을 거고, 우리 유튜브에서 영상 볼 때도 한번 이 영상 관심해서 클릭하면서 보게 되면은 계속 연관 영상 뜨면서 계속 보게 되잖아요. 계속 그게 유튜브에서 이 사람이 뭐 좋아하나 계속 알고리즘으로 분석해가지고 계속 띄워주니까 계속 낚여서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는 우리 각자가 판단하에 누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알고리즘에 낚여서 그냥 그렇게 한 것일까요? 사실 그것도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는 이게 저도 항상 경계하는 건데 그 데이터 발자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 데이터 발자국들이 다 모여서 이제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 방향을 앞질러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알고리즘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움직인다고 하지만 결국은 알고리즘의 노예가 돼서 거기에 따라가는 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따라가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뭐 어떤 그 그냥 편리하다고 해서 뭐 그냥 뭐 영상이든 유튜브를 예를 들면은 그런 영상이 이렇게 떴을 때 그 계속 그렇게 뜨다 보면은 계속
편향되게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선택함이 있어서 뭐 페이스북에 어떤 뭐가 계속 떠서 사게 된다. 그래서 꼭 그렇게 지르지 마시고 항상 한 템포 좀 멈추시고 내가 이게 정말 내가 필요한 건가? 아니면은 이게 지금 알고리즘이 나를 이렇게 가게 만들고 있는 건가? 한번 그런 것을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예. 예, 저는 몇 번을 수도 없이 낚이다가 제가 너무 한심해서 예, 좀 어느새부턴가는 그걸 경계했던 것 같아요. 뭐가 내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뭐가 뜨면은 항상 그거는 경계하고 예, 그래서 이게 흐름이 점점 그 개개인이 존중받고 창의성을 더욱 발현할 수 있는 시대로 흘러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데이터가 우리를 조종하는 시대가 이미 왔고 계속 그렇게 가고 갈 거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사실 이거는 주의하셔야 되고 이거는 사실 법 테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광고 알고리즘 이게 타겟 광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사가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으로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 각각 개개인이 주의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말이 길어졌는데 이게 그 우리 각자가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조직의 한 일원일 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잖아요. 뭐 내가 글을 잘 쓰거나 그림을 잘 그리는 뭐 다양하게 그것들을 다 가치화해서 판매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 다오에서 어떤 역할을 분담받아서 활약할 수 있고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부캐를 넘어서서 N캐까지 가능해지는 그래서 다양한 여러분들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왔어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활용하기 나름이고 다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그런 타겟들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를 낚으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정신을 차리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진짜와 가짜 계속 혼동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또 정신 차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양한 우리가 가진 장점들을 발휘하면서도 늘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시대를 한 단어로 빅블러 시대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사실 이게 되게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 뭔가 계속 그냥 지금 변화 없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 뭔가 계속 뒤처지는 것 같고 불안하고 되게 이런 시기인데 그래서 되게 불안정한 시기긴 한데 늘 이런 때가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안정돼서 그렇게 변화가 없는 때보다 이렇게 막 역동적으로 계속 변해나가는 이때가 정말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이 변화 속에서 다양하게 좀 학습해보시고 내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러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나의 가지고 있는 장점,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떤 게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시도해보고 활용해보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또 시도를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나의 강점과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고 너무 현실에 안주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좀 시대의 흐름을 타서 좀 다양한 경험도 하시고 기회도 찾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좀 뛰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